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많은 분들이 설레게 하는 요즘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닥을 친 듯한 집값 하락세가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전 활기로는 기세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파장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간 투자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 오피스텔 거래량 급감의 원인, 또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문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오피스텔 인기가 시들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 전국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38%가량 줄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줄었네요.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뭐 전국적으로 살펴보면은 2021년도에 6만 3천여 건이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7천여 건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한 3년 동안 3만 6천여 건 정도가 줄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도 이제 살펴보더라도 인천이 2022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도 44%, 40% 정도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산도 32% 정도 줄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크게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 아파트 거래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가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그 거래량 감소 차이는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파트는 오히려 13% 증가했는데 네. 뭐 오피스텔은 굉장히 크게 지금 줄은 상황. 그러면 경남의 경우에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경남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조금 괜찮기는 한데요. 일단 이제 2022년도에 1,300여 건 정도 거래됐던 게 2023년도에는 1,100건으로 줄어서 한 15%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오피스텔 중에서도 매매 거래량으로만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한 23%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네. 창원을 이제 중심으로 한 경남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조금 이제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한 40% 정도 거래가 감소한 것을 비해서는 네. 뭐 경남은 15%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뭐 큰 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자산 가치 하락 이 두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피스텔 특성상 예금 이자보다는 더 나은 이제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기준금리가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대료로 받는 월세보다도 이제 대출로 나가는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공실이 있을 경우에만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규 매수세는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도입이 된 지가 지금 4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과 비교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이제 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 변동이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좀 이제 투자 대체제로서의 이제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공실률만
생각을 하면 됐던 것들이 이제 금리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아파트보다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기에다가 2, 3년 사이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까지도 오피스텔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몇 가지 좀 도내에서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이 있죠.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몇 년 새 도내에서 그 대형 오피스텔 관련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피해 규모도 매우 크고요. 2019년에는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약 73억 원을 가로채서 다른 공개중개사가 네. 필리핀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죠. 네. 그 공개중개사는 2012년부터 18년까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수법 등으로 오피스텔 세입자 150여 명 상대로 약 73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가로채었고요. 결국 구속기소되어 되어 법원 재판받아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9년밖에 안 받았습니까? 9년을 받았죠. 예. 네. 공범은 6년 받았고요. 아.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세입자 한 30명 상대로 또 마찬가지로 네. 임대법인 보증금 17억 원을 빼돌린 사기 사건을 또 발생해가지고 네. 경찰이 수사에 나섰기도 했고요. 또 2022년에는 신탁된 오피스텔을 멀쩡한 오피스텔이라고 속여가지고 약 15명을 상대로 또 보증금 5억 원을 편찬 일당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73억 원까지도 편취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피스텔이 전세 사기에 좀 취약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뭐 다른 부동산,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에 비해서 뭐 구조적, 법률적으로 뭐 전세사기에 취약하다, 뭐 네. 그런 특별한 점은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오피스텔은 그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서 이제 1인 가구가 많고 또 직장인 학교 때문에 급하게 찾고 또 짧은 기간, 그렇죠. 단기간에 거주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수천만 원대로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로 세입자들이 임대인들과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이것저것 확인해보지 않고 오히려. 급하게 그 계약을 맺는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의 사정이나 성향을 악용해 사기를 치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피스텔 전세 사기 범죄가 오히려 그 아파트 전세 사기보다 파장이 더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을 주로 이용한 사람들은 세입자들은 1인 가구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초년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수천만 원 보증금도 어떻게 보면은 갓 사회 발을 내딛는 종잣돈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사기를 당해서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은 단순히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넘어서 이 젊은이들의 어떤 삶의 의욕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의지를 꺾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 사회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에 중추가 될 젊은이들이 어떤 소중한 새싹을 밟아버리는 정말 나쁜 일인 거죠. 이런 게 바로 이렇게 파장이 매우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대표님, 이 오피스텔 전세 사기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좀 알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뭐 보면 전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거래 대상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거래 대상에 대한 권리 관계 그리고 이제 이 거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스스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이제 중개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냥 맹신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전세 사기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아무리 거래를 정확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돈을 안 주는 경우에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뭐 대출이 없는 집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입주를 해서 잘 살고 있는데도 네. 만기가 돼서 나오는 시점에 주인이 뭐 이제 자금을 이제 안 돌려주고 뭐 잠적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좀 이제 뭐 서류상으로는 이제 확인을 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이제 네.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안타까운 사건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일각에서는 오피스텔 거래 활성화 혹은 정상화 이런 것들이 왜 굳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거래가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다양한 이제 이유가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1, 2인 가구의 이제 주거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이제 뭐 단독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쪽으로 해서 이제 1, 2인 가구가 많이 몰렸었는데요. 이제 도심지에 이제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새로운 형태의 1, 2인 가구의 이제 주거 형태로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 커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이제 새로운 이제 또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임대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시 이제 1인 가구들의 이제 주거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를 이제 또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또 의지도 반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이제 뭐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들 과는 다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이제 상업 지역에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고 수요도 이제 지역 내에 이제 수요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이제 좀 지역 내에 오피스텔이라든지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주거 형태를 좀 공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거래 정상화가 되려면 법의 허점을 좀 풀어줘야만 거래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오피스텔 거래 관련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계약이거든요. 네. 근데 사회에서 모든 일어난 사건 사고를 국가가 모든 걸 다 규율할 수는 사실 없고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거는 사인 대 사인 간의 문제인 겁니다. 국가 네. 대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 책임이거든요. 사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피스텔 사기가 많은 건 아까 말한 어떤 사회초년생들의 어떤 미숙함, 또 이제 사정이 급하니까 그거 제대로 확인도 않고 계약서만 믿고 그냥 찍어버리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젊은 사람이 이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뭐 당연히 맞으려냐고 뭐 등기부 등본도 제대로 확인도 않고 그냥 뭐 사인하고 보증금 내준 형태가 꽤 많거든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근데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의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소위 말해서 정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량 전세 사기범들인 경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건물의 임대인이 맞는지, 건물 네. 집주인이 맞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정말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거기 어떤 채권 채무관계 어떤 건지는 최소한 그 정도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해보고 나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받으니까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그런 걸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그런 걸 일일이 따지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뭐 항상 그런 걸 강조합니다만은 만약 상대방이 막 제가 좀 이런 건 저런 걸 확인해 보고 싶은 할 때 아니 젊은 사람이 뭐 그런 걸 따져 이렇게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계약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요구해서 아니 한두 푼짜리 거리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계약을 체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이영래 대표께서도 부동산 업계 종사하고 계신 만큼 이 전세 사기 위험 곳곳에 도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를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제 또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뭐 이제 소유자라든지 이제 물건에 대한 이제 권리 관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임대인에 대한 이제 뭐 이제 체납 여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이제 여러 건의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공동 담보 형태로 이제 이 여러 이제 다중 채무가 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서 임차인한테 이제 고지를 이제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 있는 전세는 이제 지금은 이제 건하지는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월세로 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피스텔은 어쩌면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차인도 또 임대인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은 거래가 이제 회복이 되기는 이제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임대 수익률이 이제 저하된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계속 오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도 좀 회복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또 이 상업용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이제 아파트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 경기 내에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일부 회복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창원이라든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어서 이제 내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든지 울산하고는 다르게 창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24년도까지는 이제 당분간은 좀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또 지역 부동산에 떠오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창원시가 발표한 배후도시 지구 단위 계획 정비안과 또 오는 4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인데 오피스텔에도 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창원시가 발표한 배후도시 지구 단위계획 정비안과 또 4월에 시행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라서 창원 부동산에 대한 뭐 기대 심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요. 뭐 창원시는 뭐 배후도시 지구 단위 계획 정비안을 발표하면서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상향, 뭐 죽은 주거지역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 높이 제한 삭제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완화가 이제 오피스텔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또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에도 구 창원시가 포함되게 되면 아직은 이제 알 수 없는데 포함이 되면은 재건축 또 완화하고요, 용적률도 상향을 하고 또 규제 완화,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등 여러 가지 부담금 감면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 시장에도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문희란 변호사께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전문가로서 슬기로운 오피스텔 사용법에 대해서 제언을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 사기가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체 주거 형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매력적인 주거 형태가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할 때 이제 상당히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험 가입 여부가 되는지를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안 될 경우에는 미련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최우선 변제금 내에서 보호가 되는 금액 이내에서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유념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기피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다시 이제 임대 수익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이제 찾는 분들이 이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피스텔이 현재는 이제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 오피스텔 외에 다른 이제 1주택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1주택 양도 시점에 비과세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 부분을 먼저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조언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 시장의 거래 추이는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뀌어가는 주거 형태 변화 양상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 전환이 언제든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헬로 이슈토크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도움 말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